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5개월에 걸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또 소중한 인연도 맺게 되어서 역시 하길 잘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지금은 2022년 5월인데요. 바로 얼마 전부터 온라인에서 마르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두 번째고 오프라인까지 합치면 네 번째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 끝난 온라인 일기 모임이 너무 즐겁게 마무리되어서 2기 모임은 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타인과 나누지 못할 때 고독감을 느낀다는 말이 있는데 율리시스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 참 즐겁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어지고 있는데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모임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 작품의 부분과 전체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처럼 이 작품에 대한 감상도 유튜브 영상으로 기록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마추어니까 강의가 아니라 주로 내용 정리에 집중할 생각인데 아마도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이 작품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 일정과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1편 스완네 집 쪽으로부터 마지막 되찾은 시간까지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에는 13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권씩 총 13개월 동안 읽고 있는데요. 이 영상도 그 루틴에 맞춰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모임에서 1권을 읽었다면 6월에 1권의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3개월에 걸쳐 1권부터 13권까지 정리하고 마무리되면 율리시스처럼 통합본으로 완성할 생각입니다. 모임과 일정을 맞추면 저도 따로 읽는 부담이 없고 또 모임 멤버분들의 생생한 피드백들을 영상에 반영할 수 있으니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1922년 5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올해는 프루스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음사에서도 프루스트 사망 100주기에 맞춰 지난 10년 동안 이 작품 번역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편인 되찾은 시간은 프루스트가 사망한 달인 11월에 맞춰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프루스트가 세상을 떠난 날짜는 1922년 11월 18일이고 사인은 유행성 폐렴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삶이 온전히 반영된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과 관계가 깊은 것 위주로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프루스트는 1871년에 태어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흔히 우리가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 부르는 때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프랑스 혁명이 완성되어 왕과 귀족들에 의한 정치는 막을 내렸지만 그들은 파리 귀족 사교계라는 이름으로 부르주아들과는 차별화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바로 이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것이죠.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의 노력으로 저명한 의사가 되었고 어머니는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입니다. 아버지의 고향 마을은 이 작품에서 콩브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죠. 프루스트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부르주아였고 또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마르셀 프루스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조건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프루스트는 9살에 최초로 천식 발작을 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호흡곤란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것인데요. 그 후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 또한 작품 전반에 걸쳐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작가의 배경인 부르주아, 유대인,
동성애자, 병약한 체질 등을 배경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도 작가와 같은 마르쉘입니다. 마르쉘은 부유한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고 작가처럼 몹시 병약한 체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마르쉘은 유대인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닌 것으로 설정된 이유는 그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과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죠. 이런 타자화 개념은 이 작품의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실체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은 주인공 마르쉘의 10살 무렵부터 40살까지 3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린 마르쉘이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한 이후 진짜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시간은 마르쉘이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린 마르쉘은 어린아이답게 당연히 위대한 작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마르쉘에게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당시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은 바로 파리의 귀족 사교계였고 부르주아 출신의 그는 귀족 사교계의 일원이 되기를 열망하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마르쉘은 귀족 사교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성공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귀족들은 마르쉘이 꿈꾸던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마르쉘은 귀족 사교계의 환멸을 느끼고 그들을 점차 멀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란 엉뚱한 곳에서 낭비한 시간들인 것이죠. 소설의 중심 구조를 이루는 귀족 사교계에 관한 것 말고도 30여 년간 마르쉘은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반유대주의의 민낯을 보기도 하며 동성애자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마르쉘은 직업도 없었습니다. 예술을 몹시 좋아하고 언젠가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실제 그의 삶은 늘 목적 없이 부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귀족 사교계를 드나들며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할 뿐이었죠.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이 작품에는 마치 마르쉘의 역할 모델인 듯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마르쉘의 첫사랑인 질베르트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의 스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쉘보다 40살가량 많고 예술을 몹시 사랑했던 스완 역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귀족 사교계에서 환영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진정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귀족들 주변에서 부유했던 스완은 결국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쓸쓸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시간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마르쉘 역시 스완과 몹시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부유했고 예술을 몹시 사랑했지만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길은 엇갈리게 되는데요. 마르쉘은 문득 깨닫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인물이나 소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소재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서 탄생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편의상 문득이라고 표현했지만 마르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이 작품의 핵심 감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잠시 프랑스화가 샤르댕의 정물화를 보시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정물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인데다 아름답지도 않고 반짝거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냄비는 엎어져 있죠. 하지만 이 그림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그 이유는 그림 속 사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그것을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화가의 재능과 노력 때문인 것이죠. 마르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가의 시선과 노력, 그러니까 평범한 사물을 독창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과 그것을 자기만의 색깔로 표현해내기 위한 평생에 걸친 화가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시선으로 돌아본 자신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무의미하게 낭비했던 잃어버렸던 순간들 하나하나가 전부 자신이 창조해낼 위대한 예술작품의 소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 깨달음 이후로 마르쉘은 자신이 경험했던 순간 하나하나를 전부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과장하고 감추고 생략하고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마치 타인의 시선으로 관찰하듯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아주 세밀하고 집요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진 작품이 바로 이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마치 잉크 한 방울이 맑은 물 속에 퍼져나가듯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길고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잘 따라온다 해도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늘 프리뷰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 작품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나의 독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독자일 것이다. 내 책은 그저 콩브레 안경점 주인이 손님 앞에 내놓은 돋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읽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프루스트와 기호들의 저자인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의 말도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현재와 과거가 계속해서 공명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작가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 또한 함께 공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들레즈는 이 작품을 기계라고 표현합니다. 기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 작품이 단지 정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독자가 그저 책을 읽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 책이 스스로 작동해서 그 독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레즈는 자신의 이 말을 믿어도 좋다고 3번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기계를 직접 시험해 봤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자신의 이 말은 믿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리뷰 연재를 하기 전에 프리뷰를 꼭 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막상 원고를 쓰려니 이 방대한 작품을 어떻게 정리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2가지 흐름 위주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2가지 흐름 말고도 이 작품 안에는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물줄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작품을 한편의 감동적인 소설로 읽게 될 것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초조해하고 함께 꿈을 꾸며 즐거워하다 보면 어느새 이 작품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감동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은 믿어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